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나 지금 살찐 게 너무 티가 나죠? 내가 지금 뚱뚱 부었어.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전에 좀 누워있었더니 자, 우리 이모티콘은 여전히 블랙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지금은 이제 입병이 나가지고 발음이 너무 안 좋아. 어떡하지? 이거 저기 또 플레이어를 돌리면 플레이어를 키면 저기 할 것 같은데? 화면이 저기 왜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이게 또 저기 화면을 보면서 해야지. 어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추석 연휴들은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그, 손주를 하루 종일 이제 내가 기다리다가, 그니까 이제 우리 손주가 원래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나는 이제 9시에 오는 줄 알았어. 9시부터 3시간을 막 너무 초긴장해서 조카 손주를 기다리다가 온 다음에 내가 이제 계속 걔를 안고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모이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았어. 경쟁자들하고 막 싸우면서 내가 기어이 막 뺏어갖고 안고 있고 막 그래서 병이 나고. 그 10kg짜리 애기를 계속 안고 한 6시간? 10kg짜리를 6시간 동안 안고 막 버텼더니 입병이 났어. 입이 지금 입안이 너덜너덜해. 미치겠어. 그래갖고 오늘은 막 그 아침부터 지금 해롱해롱 오전 내내. 그래서 오늘 사실 방송 준비도 많이 못했어요. 뉴스를 많이 봐야 되는데 오늘은 뉴스를 제대로 못 봤어. 지금 중심 뉴스가 뭐예요? 내가 지금 네티즌 관심사도 파악을 못했고 그 조금 아까까지 막 1시까지 잤어. 이 잇몸이, 이가 다 섰어. 네. 아니, 사실 이제, 우리 조카가 혈우병인데, 이놈이 이제, 지 애기를 계속 안고 있는데, 자꾸만 이게 관절 같은 데가 터지는 거야. 애가 이게 너무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만났을 때라도 내가 안고 있어야지 막 이런 그 마음이 들어갔고 더 막 그렇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번 추석에 보니까 이놈이 팔꿈치가 터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매일 주사를 맞는데도 그 팔이 아프대. 너무 마음이 아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병이 난 것 같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확 마음이 상하더라고. 애가 이제 계속 오른 팔꿈치가 터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확 마음에 상처가 되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입병이 나버린 거야. 아유. 미안해요. 명절 잘 보내고 오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우리 손주가 너무 귀여워. 말귀도 다 알아듣고, 이 9개월인데, 9개월인데 의사소통이 다 돼. 그래서 뭐 하고 싶어? 그럼, 그러고, 이 인사도 막 빠이빠이를 다 되게 잘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좀 아픈 것 같아. 어쨌거나, 그래서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 우리 조카의 혈관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이 근육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진짜. 그 추석 연휴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들 보내셨나요? 예. 이제 우리는 토요일 날, 원래, 저 어저께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이제 추석 전날, 그러니까 명절 전날, 모여가지고 전이나 나물 같은 걸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딱 지내고 흩어지는 게 우리 시댁의 문화야.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 도시에서도 다 같이 모여 잤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모여 자지 말고 잠깐 준비했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아침에 모이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도 가겠다 그랬더니만 오지 말래. 안 와도 된대. 그냥 못 갔어. 이제 사실 내가 뭘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면 이제 우리 신랑이 하고 나는 옆에서 뭐 이렇게 노동요를 불러드리는 것 뿐인데, 오지 말라 그랬고 못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잖아.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명절이라는 게 사실 며느리들한테 참 힘든 거잖아요. 며느리들이 막 의무감으로 막 이렇게 노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동서들한테 더 미안한 거야. 왜냐면 나는 정말 그 요리를 잘 못해. 저 신혼 초에 무슨 나물인가 뭔가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 형님이 버렸단 말이야. 내가 한 나무를 감히 이렇게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하고 조용히 버리셨어. 그 뒤로는 이제 우리 형님이 뭐라 그러나 명절에 오면 주방에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이제 조카들이랑 막 거실에 앉았고 전을 부쳤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전도 몇 번 태워 먹었더니 아니 왜 다른 애들이 전 부치는 거 안 타는데 내가 부치면 타? 그거 이상하단 말이야 그거 참. 그래가지고 이제 전을 몇 번 태웠더니 전도 부치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명절 전날 음식 준비할 때는 출입이 금지됐어.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사실 나는 진짜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보통 명절에는 보면 또 막 어른들한테 용돈 드리고 애들한테는 줘도 솔직히 며느리들한테 아무 선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명절은 사실은 며느리들의 고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사인데, 너무나 우리나라의 문화가 며느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는 것을 마치 며느리에게 주는 것인 양 생색내고, 예.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는 우리 형님하고, 사실 근데 우리 막내 동서가 우리 학교 후배인데, 걔는 정말 일을 잘해. 막내 동서는 일을 정말 잘해. 그리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막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머님이 나한테는 절대 비밀로 갈 필요 없다 그러셔놓고 막내한테는 전화해서 가서 도와주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막내 동서는 가서, 근데 또 이번에는 큰형님, 둘째 형님의 또 무슨 해외에 다 가시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3, 4, 5만 치러야 되는데 4번은 부르지도 않고 1번, 그러니까 3번, 4번, 그러니까 3번, 5번만 명절 준비했단 말이야.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형님하고 막내 동서한테 뇌물을 바쳤지. 정말 죄송하다. 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고 이제 뇌물을 바치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왜 매번 명절은 며느리들이 진짜 고생하는데 며느리들한테 고생했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그럴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뭐라 그러나 뇌물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고 그 뭐라 그러지? 요즘에 이번 추석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랭카드가 아가 설거지는 내가 하마 그게 이번 설거지는 내가 하마 시아버지 그런 프랭카드가 붙었다며. 그래가지고 그 프랭카드를 막 돌려보면서 낄낄거리면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추석이 다른 때보다 더 뭐라나 썰렁했어. 예. 여러분들은 괜찮았나요? 여러분들은 예. 이번 추석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추석이 정말 너무 썰렁했어. 우리 집만 그런 건가? 근데 뭐라 그러나 왠지 이렇게 추석이라고 그러면 원래 이 추석이 가장 풍요로운 때라고 1년 중에 옛날에 우리가 물론 농경문화였을 때 그랬지만 이 농경문화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추석 때 제일 먹을 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날은 이미 이제 가을 거지 해갖고 많이 먹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로 봄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되니까 곡식을 숨겨두고 막 곡식을 줄일 때 아니야. 밥을 줄일 때. 추석이 가장 풍성해야 되는데 이번 추석은 전체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별로 이동을 안 해. 많이들 갔어요?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잘 많이 안 내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그 전주나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짧게 다녀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이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가족들끼리 보내는 집들도 보면 별로 이렇게 화목해 보이는 집이 없는 거야. 이 명절 때 그렇게 막 화목해 보이는 집이 별로 없고, 다들 막 이렇게 안 좋아. 분위기가 막 험악한 분위기? 그러니까 그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별로 모여봤자 서로 반갑지가 않은 거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 명절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 근데 사실 서양에서는 이제 제일 큰 행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세 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를 되게 길게 쓰고, 보통 서양 사람들은 여름 휴가를 한 달 정도 가고, 그리고 봄에 부활절 행사,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 12월에 성탄절, 요때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는 기간인 것 같더라고. 근데 서양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모이는 그런 명절에 식구들이 많이 모이기보다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명절에 뭐 하냐? 쉰다는 거야. 무조건 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쉬는 게 되게 중요한. 이번에 추석 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쉬더라고. 뭐 무슨 이벤트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쉬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고, 그리고 사실 막 육체 노동이 힘들다기보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직장 생활이 요즘 힘들잖아.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막 월급이 깎일지 모르고, 임금 피크제가 통과됐기 때문에 언제 월급이 깎일지 모르는 거야. 어떤 어떤 만평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첫 월급 탔어요로 가져오니까 아버지가 네 월급 내 월급 합치면 임금 피크제 전에 내 월급이다. 결국 임금 피크제를 해서 새로운 신입사원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 월급 깎아서 자식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 초기에 2013년에 뭘 했냐면 마트 직원들이 110만 원을 받고 일을 했는데 그 마트 직원들을 55만 원짜리 두 개로 자른 거야.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뻥을 치다 걸렸다니까. 110만 원짜리 마트 직원을 한 명이 110만 원씩 받고 일을 했는데 그거를 일자리를 늘리라고 막 대형 마트에다가 박근혜가 지시를 내렸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 55만 원짜리 두 개로 쪼개놓은 거야.
기가 막히는 일이었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 일자리를 만들어라는 얘기는 뭐겠어. 그 대기업에서 그 창고에 쌓아둔 500조 원을 풀어서 정말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만들으란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어떻게든지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어떻게든지 진짜 야바위꾼이 그걸 뭐라 그러니 이거 야바위꾼이 막 돌리잖아. 그 소주잔을 돌려갖고 공깃돌을 숨기듯이 그렇게 국민들을 막 속여먹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일자리를 많이 만든 척하고 뭐 청년 일자리 많이 늘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청년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좋은 연봉으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나는 딱 한 명 봤어. 내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로 이 자식이 그 좋은 정규직에 들어갔다는 사람을 딱 한 명 만났어. 거의 대부분은 지금 전부 다 그 취업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연봉 좋은 데에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사니까 가서 이제 언니들이랑 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은 거야. 그 나머지 같은 또래 사람들은 전부 다들 우리도 밥 사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좋은 일자리가 늘어났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눠 가졌냐고. 또 어디서 나눠 갖고 그 일자리 늘었다는 맨 뉴스만 나와. 뉴스만 나오고 실제로 취직될 애들은 별로 없는. 우리 딸 과에서 한 명 취직. 거봐. 그니까 대졸자 중에 뭐 3점 몇 프로 정규직에 취업된다는 말이 맞는 거야. 4년제 대학 졸업생 중에 3점 몇 프로만 정규직에 취업이 된다. 그 말이 맞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과에서 한 명 취업된대잖아.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냐고. 근데 막 방송에서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마치 끊임없이 뭔가 좋은 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임금 피크제로 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 것처럼 개뻥을 친 거 아니야. 그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이고 뭐 바로 정규직을 안 주니까 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된다고? 뻥까지 마. 비정규직 재계약률이 거의 형편없어. 비정규직 재계약률이 1%도 안 된다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그 공대 쪽은 그 공대 쪽이 취업이 잘 되는데 공장 간다니까. 공대가 취업됐다고 엄마들 좋아하는데 그게 공장 가는 거라고.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 공고 졸업하고 가던 자리 그걸 지금 공대 졸업하고 가는 거라고. 공장 가는 거야, 공장. 사실은 그 공장 가서 노동해가지고 뭐 한 250만 원 받을 거면 그 비싼 대학을 왜 나오냐고. 공대 졸업하려면 한 1억 2천 들어요. 그죠? 공대 졸업하려면 한 1년에 등록금이 엄청 비싸. 한 학기에 뭐 한 5, 600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등록금만 해도 몇 천이지. 등록금만 내고 다니나. 생활비 들지? 거기다가 스펙 쌓는다라고 또 계속 무슨 자격증 따고 이러느라고 돈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대 졸업해가지고 지방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는 공대 졸업생들이 그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는데 가는 거야. 그래놓고 대학교 졸업했다는 얘기 안 하고. 그런 사람 여러 명 있었어. 지금부터 7, 8년 전에 우리 시청자 중에도 그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졸자를 뽑지 않고 고졸자를 뽑는 TO에 들어가려고 학벌을 속이고 대학 졸업인데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그리고 공장을 가더라니까. 자막이 제 방송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그 일자리가 좀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이번에 내가 아는 사람도 공대를 나왔어. 애가 공대를 나와가지고 모 기업에
개발부로 들어갔대. 그래서 연봉이 되게 높더라고요. 연봉 높은 정규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봤는데, 한 명이야, 한 명. 한 명. 그런 애 한 명 봤어. 그 같은 학번에 수천 명 학생들 중에 그렇게 공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모 기업에 좋게 개발부로 들어가는 애는 한 명 봤다니까? 예. 그래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대를 지방대 공대라 해서 월급 반값이야? 아니, 등록금 반값이야? 그렇지도 않잖아.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등록금 반값 가능하다고 개뻥을 쳤는데, 실제로 반값 등록금이냐고. 무슨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누구한테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몰라. 내가 어떤 지방대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대. 근데 그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기준이 잘 모르는 거야. 성적순도 아니고, 뭐, 가정의 형편순도 아니야. 근데 그게 뭐 어떤 정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씩을 그냥 주는데 왜 그만큼을 받는지 애들이 몰라. 근데 그게 아는 애들만 받아먹는 거야. 아는 애들만 그걸 받아먹고, 나머지 애들은 그걸 또 못 받더라고. 그러면서 등록금이 싸졌다. 그렇게 언론 플레이나 하고 말이야. 가정 형편순이 아니더라니까. 가정 형편순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집단으로 와서 단체로 와갖고 나하고 과제를 하고 간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애는 거의 전액을 받고 어떤 애는 얼마 못 받은 거야. 근데 가정 형편으로 봤을 때 더 많이 받은 애가 더 가난하지 않았어. 예. 그러니까는 기본 기준은 성적과 가정 형편이야. 기본 기준은 성적과 가정 형편인데, 근데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꼭 그렇지 않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한 어떤 조건을 주는 모양이야. 복잡한 조건으로 혹은 뭐 과가 다르거나 뭐 그 과에서 신청한 애들의 숫자가 다르거나 뭐 그런지 어떤지. 그래가지고 그 국가 장학금을 받아먹는 애들은 알고 받아먹는 애들은 일부 있고, 그리고 또 모르고 신청이 안 된 애들도 있고, 그리고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거야.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준다라는 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사실 국가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정말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줬느냐. 그럼 진짜로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사실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애들도 있어. 생활비를 벌어서 식구들 벌어 먹이면서 공부를 하려면 학점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애들한테는 그 가정 형편을 더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형편으로 국가 장학금을 나눠주는지가 기록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림의 떡인 거야. 그러니까 뭐 로또 같은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정확한 기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뭐 가령 뭐 3.0 이상이면, 혹은 뭐 전체 석차가 몇 등 이상이면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있다든가. 근데 그런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아는 사람끼리, 예,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다. 뭐 국가장학금? 그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그런 거를 할 자격이 있냐.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라는 게, 그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난 아니지만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100% 공개되어 있어. 그렇잖아? 또는 우리 아프리카 별풍선은 아예 초반에 별풍선에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득이 공개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다 이게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 걷기가 쉽지. 근데 실제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진짜 부자들, 돈놀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 안 내잖아.
걔네들은 200억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이 있는데 연소득이 뭐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신고한다며. 그래서 건강보험료 15,000원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이명박 같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소득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정확하냐는 거야. 소득에 의한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복지 혜택이 얼마나 정확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놈들은 자기의 소득을 다 숨긴다고. 이번에 막 화폐 개혁이 추석 전에 시끌시끌했잖아. 화폐 개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안에 쌓아둔 현금 때문에, 집안에 현금 쌓아둔 새끼들 때문에 못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상득인가? 아니 이명박 아들이 지난번에 내곡동에 무슨 대통령 사저 터를 샀다가 팔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매매 차익을 얻었는데 그 사건, 내곡동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게 뭐였냐? 원래 이제 이만한 땅이 있었어. 근데 이만한 땅에서 요만큼만, 이거 땅이 이만하고 이게 식당 부지야. 땅이 커다란 땅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식당 부지인데 이 식당 부지는 이미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용도가 이건 상가인 거야. 그래서 이 땅과 이걸 다 합쳤을 때 몇십억이야. 예를 들어 뭐 20억이다. 20억이면 실제로 이 뒤에 이건 주변은 밭이야. 전체가 20억이면 주변은 다 밭이라서 얘가 뭐 15억, 나머지 다 합쳐서 5억. 내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해를 쉽게 하면 그렇게 된 거야. 전체 20억 중에 더 넓은 땅은 5억, 작은 땅이 15억 이렇게 가격 차이가 엄청 났어요. 그런데 이걸 아들하고 이명박하고 공동 명의로 집을 사는 거야. 공동 명의로 샀다가 이 땅을 팔았어. 근데 그 공동 명의로 살 때 일부가 뭐로 들어갔냐? 국민 세금으로 들어갔어. 그 대통령 사저를 산다라는 비용으로 세금을 받아다 여기다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이 돈의 반을 아들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럼 도대체 그 아들은 그 돈이 어디서 왔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낸 돈은 뭐 누구한테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누구한테 빌렸다. 근데 현찰을 빌렸다는 거야. 그 빌린 돈이 엄청 많았어.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뭐냐? 나중에 이 20억짜리 땅이 팔 때 50억인가 늘어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아들은 이 돈을 냈고 이 국민 세금으로 이 정도 돈을 낸 거야. 이거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비율로 따졌을 때 아들이 취업이 안 돼갖고 직업이 없으니까 5억을 내고 국가에서 15억 정도를 낸 이런 비율로 땅을 산 건데 나중에 이 땅이 50억이 됐을 때 똑같이 아들한테 25억 주고 이 돈에서 25억으로 이렇게 나눠 가진 거야.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들이 낸 돈이 5억이고 그 국가에서 낸 돈이 150억이면 그 3대1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4등분을 해서 50억을 4등분을 해서 이명박 아들한테는 그 50억의 4분의 1만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똑같이 나눠 가졌다니까. 그래갖고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했다. 그 사건이 내곡동 사저 사건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이제 알아봐 주시고. 이럴 때 또 나와갖고 헬조선이래. 이게 왜 헬조선이야? 이명박 박근혜 잡짓거리지. 그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건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돈을 번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 세금을 낼 때는 정확하게 내냐고. 안 낸다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아들한테 3억을 줘서 몇 년 동안 증여를 해놓고서는 시침이 떼고 있다가 장관 후보가 되니까 왜 아들한테 3억 원을 줘놓고 그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안 냈느냐. 그러니까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다음에 3억에 대한 증여세를 냈어. 그러다가 그리고 증여세 냈는지 아닌지 잘 몰라. 내겠다라고 했었어. 하여튼 그 다음에 총리 후보가 되니까 딸한테 또 1억 원을 증여했던 게 들통이 났어. 그거 왜 1억 원 증여세 안 내냐. 이제 낼 거라고. 아니 아까
지명 받고 돈을 냈든가? 그런 식이라고요. 실제로 이 부자들끼리 돈을 돌리는 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을 기준으로 어떤 복지 혜택을 준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상하, 반전, 좌우 가능합니다. 조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시킴질이야? 이런 짓 하면 블랙이에요?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서 솔직히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복지 혜택은요, 사실은 있는 놈들이 다 해먹는다니까? 우리가 가장 열받는 게, 나의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서 24만 원을 걷어가던 그 정부가 20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20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건강보험료 2만 원 걷었다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여 명이었어. 그러면서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요. 사실 건강보험료 안 낼 수가 없잖아. 거의 준조세야. 준조세처럼 내는 건데 재산이 나보다 10만 배 이상이 많은 10몇만 배가 많은 이건희하고 나하고 나의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그랬더니만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건희는 그 나보다 재산이 10만 배 이상 많고 1년 소득이 나보다 10,000배 이상이 많은데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적어도 5만 배에서 10,000배, 10,000배에서 5만 배는 더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10배도 안 받아. 9점 몇 배를 받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건강보험료 부자들이 내는 돈은 소득 그러니까 상한선을 둔다는 거야. 건강보험료 상한선. 도대체 그런 거 왜 만들었냐고. 부자들이 돈을 버는 건 상한선이 없는데 왜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일종의 건강보험료는 준조세 성격이야. 세금을 내는 건 왜 상한선을 정해뒀냐는 거죠. 굉장히 원시적인 거야. 말 같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이 가령 집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가산금을 낸다. 누진세가 적용이 돼, 우리 집은. 근데 실제로 재벌들한테는 깎아주는 전기요금이 1조 원 가까이 돼. 아니야. 한 해 동안 몇 조 원을 깎아줘. 2조 원인가? 그 금액 좀 찾아봐. 재벌 대기업에게는 깎아주는 전기요금이 1조 원이 넘어요. 그래놓고 서민들한테만 전기 아껴 쓰라고 들들 볶는데 그러면 전체 서민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그랬어? 13%. 우리나라에서 전체 생산하는 전력의 13%밖에 사용 안 하는데 그 서민들한테만 누진세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87%한테는 전기를 다 깎아줘요.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 그러면서 전기를 너무나 낭비한다고 욕을 지레지레하면서 원전을 지어야 된다고 또 개뻥을 치고. 내가 이번에 추석 때 이 추석 기간에 사실은 이제 일요일 날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막 방송을 하게 된 거 아니야. 방송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집중을 해갖고 방송 준비를 해야지 했는데 이제 기사가 크게 4가지가 이제 추석 기간에 떠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첫째는 새마을운동. 근데 여러분 새마을운동도 골 때리지 않아요? 내가 금요일 날 새마을운동에 대한 허상을 방송했잖아. 기억나요? 연휴 들어가기 전에 25일 날 우리가 이번 추석 때 가서 새마을운동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새마을운동을 언급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이 박근혜하고 반기문이 추석 연휴에 새마을 쇼를 준비했는지 누가 알았겠어? 내가 알았겠냐고. 사실 박근혜가 이번 미국 가가지고 새마을 쇼 하는 게 미리 보도가 나왔었나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25일 이전에 나는 못 봤어. 없었죠. 그러니까 나는 27일 날 그렇게
새마을 운동을 막 팔아먹을지 몰랐어. 그런데 내가 25일날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먼저 그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27일날 방송을 하는데 얘네들이 새마을 운동을 많이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언뜻 본 한겨레 기사를 갖다가 새마을 운동의 실체는 결국 주민 감시 체제였다. 그걸 보도 기사로 본 거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 아니 새마을 운동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내가 그 25일날 방송 때 새마을 운동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번 추석에 그렇게 새마을 운동 쇼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하여간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장사를 시작했고 그 장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의 실체를 알리는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기문에 대해서 사실 반기문에 대해서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일요일 주일날 방송에서 보여드린 반기문에 대한 외신 기록들 나 그거 처음 본 거야. 여러분은 먼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반기문에 대한 외신 기록은요 그날 처음 봤어요. 예. 그 일요일날 그 반기문을 막 대권 후보 1등 막 이러면서 팔아먹길래 그래서 내가 반기문에 대해서 자료를 찾았잖아. 반기문에 대한 외신 평가. 사실 이건 우리가 반기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럼 왠지 우리나라 안에서 진보 세력이 반기문한테 상처낸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반기문에 대한 외신 평가를 딱 찾은 거야. 그랬더니만 우리가 일요일날 봤던 그 기사가 그 블로그 글이 떴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반기문에 대해서 외신들이 아주 혹평을 하고 있었던 역대 유엔 사무총장 중 가장 무능하다. 가장 무능하고 투명인간이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해놨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몰랐잖아요. 반기문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났다는 건 한 번도 포털 메인의 뉴스에 나온 적이 없었어.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 포털 메인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국민은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야. 나도 몰랐어. 뷰스의 뉴스에도 그런 기사가 한번 났었다는데 그거 모르고 지나간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반기문이 자기는 대선에 마음이 없다. 대선 출마할 마음이 없다. 이런 기사는 나요. 그러니까 반기문에 대해 한번 찾아봐봐. 반기문이 대선 출마 의지가 없다라고 밝힌 시점이 아마도 외신에서 반기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사가 났을 때였을 것 같아. 외신에 반기문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나면 그 기사에 물타기 하느라고 자기는 대선 출마 의지가 없다. 그럼 뻥을 깐 거 아닐까. 이번에 이 추석 연휴 때 추석 연휴에 보여준 반기문의 태도는요. 대통령 자리를 구걸하는 박근혜한테 대통령 자리를 구걸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어. 그죠? 난 그렇게 봤어요. 예. 성완종 리스트가 성완종 이전에도 그랬어. 이명박 때부터 자기는 대통령 선거 안 나오겠다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 반기문에 대한 외신 평가를 보니까 2010년, 12년, 13년, 그러니까 2009년, 10년, 12년, 13년 이게 이렇게 났더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근데 보니까 그 시점에 2008년에 이명박이 반기문을 박근혜를 견제한다고. 어머. 진짜 2008년에요. 2008년에 그 대선 후보를 여론조사를 하는데 반기문을 이명박이 계속 집어넣었어. 계속 넣어가지고 반기문, 그러니까 그 박근혜 1등, 박근혜 1등, 반기문 2등 이런 식으로 반기문은 야권 대선 후보 2등, 박근혜가 1등 이런 식으로 2008년 여론조사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2008년 뭐라 그랬냐.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40세 이상인가 연령 제한이 있고 국내 거주 5년 이상이다. 근데 반기문이는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왜 반기문을 여기다 집어넣느냐. 왜 반기문이 대통령 후보로 누가 집어넣은 거냐. 그러면서 막 따졌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게 이명박 측 친이명박 여론조사 기관에서 반기문을 팔았어. 그리고 이제 반기문에 대해서 막 그렇게 팔고 있었는데 내가 막 혹독하게 반기문을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반기문이 자기는 대선
출마할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그게 한 2009년이었던 것 같아. 반기문이 자기는 대선 출마할 의지가 없다라고 밝혔던 게 2009년경이었던 것 같아. 내가 2008년 가을부터 반기문을 깠고 그 반기문에 대해서 반기문이 대선 출마 의지가 없다라는 게 2009년 정도였고 그리고 반기문이 한동안 대선 후보에서 사라졌어. 그러다 갑자기 다시 반기문 얘기가 나와. 그리고 내가 또 반기문이 뭘 했다고 대권 후보냐. 그리고 막 들이대니까 또 반기문이가 자기는 이명박 때 2번인가 3번을 대권 출마 의지가 없다고 밝혔어. 그래서 또 반기문 얘기 또 사라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근혜가 된 다음에 다시 반기문이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권 여론조사 후보에 항상 들어간 게 아니야. 그 뭔가 이슈를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반기문을 집어넣어. 그래서 2013년에도 반기문이 막 올라왔어. 그러니까 반기문이 자기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그랬어. 반기문이 자기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자기는 절대 대통령으로 나갈 의사가 없다. 찾아봐. 그랬어. 그랬는데 보니까 그 시점상 그 외신에서 혹평이 난 시점인 것 같아. 외신에서 혹평이 난 시점에 반기문 대망론을 막 그 성완종이가 반기문 대망론을 팔고 다닌 사람 아니야. 반기문이가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충청도에서 사람 몇천 명씩 모아서 반기문하고 만나게 해주고 그거 했던 게 성완종이래. 그래서 성완종이 반기문의 그 국내 근거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기문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성완종 죽은 뒤라서 썰렁하게 그 고향 방문 안 하고 갔다. 그 기사도 있어. 성완종이 죽은 다음에 반기문 고향 모임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완종이 늘 준비해주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반기문이 조용히 왔다 간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반기문에 대해서 외신 보도된 시점, 굉장히 안 좋은 혹평이 났던 시점에 우리는 그런 기사를 메인으로 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반기문이 자기가 대권 후보로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교묘하게 비슷해. 자기를 빼달라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반기문에 대한 혹평이 나온 시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자기는 대선 출마 안 할 거니까 자기에 대한 혹평을 거론하지 말란 식이 아니었을까. 예. 고소미 먹은 년. 누구? 너네 엄마? 예. 그니까 그래서 반기문을 항상 근데 이명박 때 내가 여론조사 쪽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때 이명박이 박근혜한테 대선 후보 주기 싫어서 박근혜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반기문을 그러니까 친이명박 쪽 여론조사팀에서 일부러 박근혜를 견제할 목적으로 반기문을 그 대권 후보로 찔러 넣었다. 그 얘기 들은 적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얘기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게 2008년 9년에 들은 얘기야. 왜 반기문을 자꾸 대권 후보로 찔러 넣냐고 내가 막 따졌어. 그리고 2010년경인가 다시 반기문 대망론이 나오고 그때 내가 또 막 욕을 하니까 그때 반기문이 또 자기 출마 안 한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쭉 2009년, 10년, 12년, 13년이 결국 반기문이 대통령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점하고 되게 비슷해. 그리고 이번에 이제 14년에 이제 올 봄이죠. 올 봄에 성완종 죽었을 때 그때도 자기는 출마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던 거지. 하여간 반기문의 용도는 뭐냐? 반기문의 용도는 그 유력 대권 후보에 대한 물타기로 쓰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을 일요일날 막 띄웠던 이유가 뭐냐면 대권 후보 1위. 그래서 여론조사도 나왔잖아. 일요일날 반기문하고 박근혜하고 새마을운동 쇼를 한 다음에 그 조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반기문이 대권 후보 1위 그걸 막 팔았어. 일요일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월요일에 그 김무성하고 문재인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합의를 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까지 반기문 대권 후보 1위 이걸로 막 이제 막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무성이 치고 나간 거야. 지난 4월 반기문 성완종 주장 당혹 국내 정치에 관심 없어 라고 얘기했던 반기문인데 나는 저게 진심이 아닌 걸로 보여요.
반기문의 저 말이 진심이 아닌 걸로 보여.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사로 찾아봤지만 원래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 사무실을 새로 바꾸더라도 최대한 많은 회원국에서 물건을 갖다가 뭐 하나라도 장신구 하나라도 여러 회원국을 갖다가 골고루 배치를 해서 세계 통합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몽땅 한국산으로 심었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뭐겠어. 한국에 돌아오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반기문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 여론이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0년인가에 반기문을 갈아야 된다. 반기문을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되게 높았던 거야. 그랬는데 반기문이 재선되잖아. 재선이 되다가 다시 유임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그러니까는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고 그냥 유지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지금 유엔이 특히 시리아 난민 사태 EU에서 화가 난 거야. EU에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 난민 사태로 유럽이 지금 쑥대밭이야. 시리아 난민 사태 시리아에서 그 소위 이제 IS하고 그 IS가 아닌 사람들하고 내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막 학살을 하니까 탈출을 하는 거야. 이 그 다른 그 이슬람교 신자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지중해에서 막 유럽으로 막 난민들이 배를 타고 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받아주기에는 재원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특히 이제 이탈리아나 그리스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난민들이 배를 타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탈리아에 가서 보면 남부하고 북부가 너무 경제적인 소득 격차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폴리라는 항구 알죠? 나폴리라는 항구가 이 세계 3대 미항인가 그래.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럽, 이탈리아 여행을 가잖아. 그러면 나폴리를 코스에서 빼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빼냐고 그랬더니 나폴리 일대가 너무 뭐라 그러나 빈민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소매치기가 많고 그 도둑이 많아가지고 관광객들이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여행사들이 그걸 물어주거나 막 이런 여행자 보험 들고 이게 곤란하잖아. 그러니까는 이탈리아 남부는 아예 여행을 그 유럽 여행 일주에서 그걸 빼더라고. 그만큼 심각해. 근데 이런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나 이런 데로 소위 난민들이 막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유럽이 감당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그 난민들을 못 들어오게 한 거야.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작년 가을부터 난민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문제가 많았어. 작년 가을 올 봄에 그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었다. 난민들이 오겠다라는데 그 각 나라의 그 해경들이 못 들어오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배에 떠돌다가 기름이 떨어져갖고 배가 뒤집어져서 죽고 막 그랬어. 그래, 특히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이탈리아가 또 아프리카에서 가기 제일 가깝잖아.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굉장히 많이 그 난민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랬던 이유도 결국은 뭐냐. 그 이탈리아 남부로 계속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그 난민들을 먹여 살릴 만한 경제적인 조건은 되지 않고 그러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에서 난민들을 안 받아들이고 대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3살 아미르의 시신이 발견된 거야. 그걸 모든 일제히 언론에서 그 3살 아미르의 그 시신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져. 내가 할 때 여론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난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겠다. 그러니까 이 각 나라의 사실은 부자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유럽의 부자들은 진짜 미국 부자한테 상대할 만치 못할 그러니까 미국 부자하고 차원이 다른 부자들인데 걔네들도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기사를 잘 보시면 아미르 때문에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국제 여론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 뒤에 각 나라의 소위 보수 꼴통이라는 꼴통 애들이 나타나갖고 난민 반대 시위를 하고 그리고 왜 그 어떤 여자 카메라맨이 그 아이를 안고 달리는 난민 아버지를 발걸어서 넘어뜨리는 그 영상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잖아. 그러면서 그 여자가 욕을 먹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뉴스의 의미는 유럽의 부자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한 거야.
난민 수용을 반대하면서 우리가 왜 이 돈을 내야 되냐. 우리가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냐. 남의 나라 난민 때문에. 그러면서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서는 막 인권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보수들이, 그러니까 소위 그 유럽의 부자들이 막 난동을 피우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에 반대 의사를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러분 어제 보셨어요? 어젠가 오늘 나온 뉴스인데 프랑스에서 IS 기지 공습했다는 거. 프랑스군 IS 기지 공습. 그 기사 봤어요? 예. 그러니까는 프랑스에서 IS 공군 기지를 공습했다는 기사가 났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 아미르 얘기를 보면서 내가 볼 때 앞으로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될 것 같다. 아미르 이야기를 일제히 팔아서 난민들을 받아들이자라는 관심사. 이건 소위 그 유럽의 진보 세력, 유럽의 인권 세력을 두드린 거야. 그래서 모두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어. 근데 그리고 나서 반대 여론이 생길 거다. 반대 여론 생겼어. 반대 여론이 진짜 나타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 했어요? IS에 대한 공습, IS에 대한 전쟁, 이 얘기가 여론으로 만들어질 거다. 내가 그 얘기 했어, 안 했어? 내가 그 얘기 한 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내가 그거 언제 했더라? 아미르 얘기 때 했던 것 같은데? 아미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앞으로 그런 문제, 그런 분위기로 유도될 거다. 그런 스토리가 나올 것 같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내가 국제정세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내가 했지. 사실 내가 유럽에 대해서 뭘 알겠니? 내가 유럽 정세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런데 그때 그냥 막 내 입에서 나간 거야. 그리고 찾아보니까 맞더라고, 그게. 나도 그때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 근데 진짜 그대로 지금 프랑스군이 IS를 공습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나, 이슬람도 원래는 걔 누구지? 암만 후세인을 지지하는 이슬람이 있어. 그리고 그 반대 이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슬람은 평화를 중시해. 평화를 중시하고 이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폭력, 평화, 그리고 손님을 중시하고 그게 일반 문화야. 근데 그 암만 후세인이라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소위 마호메트 있잖아. 그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후손이야. 근데 그 마호메트의 후손들이 소위 이제 마호메트의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세습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그 세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위치는 그게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게 신의 뜻에 따라 지혜로운 지도자를 골라야 된다. 라는 측과 자기네 핏줄이 마호메트니까 마호메트의 지위를, 종교적 지도자의 지위를 자기네들이 가져야 된다는 세력들과 나누어진 거야. 초기에. 그러니까는 그게 한 700년경인 것 같더라고요. 700년경인데,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600년에 나오잖아. 600년경에 마호메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한테 700년경에 그렇게 이게 이슬람이 갈라져. 그래갖고 마호메트의 혈육을 중심으로 그 종교적인 단결을 해야 된다는 측과 이 마호메트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지혜로운 지도자를 따로 뽑아야 된다. 선출해야 된다. 그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 암만 후세인이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이쪽에서 진압을 한 거야. 그래서 죽어. 암만 후세인이 암살을 당해요. 그래갖고 그 암만 후세인이란 사람의 뭐라 그러나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기간이 되면 쇠로 된 채찍 있잖아. 쇠채찍으로 자기를 앞뒤로 막 살을 치는 거. 그거 방송에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막 슬픔의 이슬람. 그래가지고 막 1600년 전에 1600년이지. 1300년? 1000몇백 년 전에 분노를 가지고 복수를 꿈꾸는 이슬람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다 텔레비에 나왔던 얘기야. 역사적으로.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 뭐라 그러나 요 이슬람의 두 세력이 있고, 그래서 소위 이 그 복수해야 된다는 이슬람 측은 굉장히 무장항쟁을 중심으로 하고 그 무력 도발 이런 걸 하고, 평화를 중시하는 이슬람은 아니다. 알라의 뜻에 따라 민족이 뭉쳐야 된다. 이랬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 교묘한 건 뭐냐면 소위 평화를 위한 그 이슬람 세력이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다수의 이슬람이야. 이슬람 신도들은 다수가 평화주의자야. 그런데 그 다수가 평화주의자고 다수가 그 나라를 차지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력을 추구하는, 무력항쟁, 무력 복수를 주장하는 이슬람인들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평화를 외치는 사람하고 반기를 드는 거야. 평화를 외치는 이슬람하고 반대. 그래가지고 그 소위 그런 반군이 생기는 거야. 이슬람 반군. 그 반군들이 지금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런 반군들 중에 핵심 인물들에게 미국이 돈을 댔다. 미국이 무기를 댔다 이런 거야. 한겨레 신문에서 굉장히 몇 년 전, 오래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슬람은 되게 나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내 어렸을 때요. 이슬람은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쥐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였다. 성전이라 그래갖고 다 죽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어. 근데 틀림없이 세계사책에서 그렇게 배웠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라는 극히 일부 세력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그 평화로운 이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세력들이 소위 부자와, 그러니까 그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남편이 죽은 과부들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 그게 이슬람의 율법이야. 그래서 복지를 굉장히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평화 이슬람주의자들은 싸우지 않고 다툼 없이 그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그래서 과부가 남편이 죽었다라고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줘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사회적인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이슬람에서 그런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반대해갖고 그게 통과가 안 됐어. 그 무슨 이름이 있던데 까먹었다. 좌우지간 그게 이슬람의 역사란 말이야.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슬람의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리아에서 그 굉장히 복잡하게 세력과 세력이 붙었는데, 지금 이제 그 시리아의 시리아 정부군은 그러니까 시리아에 하여튼 그 양측이 싸우고 있는데, 한 측이 누구냐? 옛날에 미국이 키웠던 무장 세력. 옛날에 미국이 중동에서 키웠던 무장 세력이 하나의 세력 축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끼리 내전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그 내전에 사실 어떤 그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슬픔, 가령 막 쇠사슬로 자기를 치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들은 그럼 모두 폭력적이냐? 그렇지 않거든. 정말로 폭력하려는 사람들은 일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 파라고 해도 그 폭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난민이 생기고, 그 난민이 유럽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유럽의 심각한 불만 여론이 어디로 튀는 거야? 유엔으로 튀는 거야. 가령 이 유엔이 뉴욕에 있잖아요.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어.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이 유엔을 장악하고, 사실 이제 미국이 유엔을 자기의 세력권 하에 두고 반기문 같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지 뜻대로 유엔을 주물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유엔이 반기문이 계속 사무총장을 했는데, 소위 반기문이 사무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유엔이 국제사회의 어떤 문제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야. 북한에 김정일 죽고 김정은이 난동을 피워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지. 그 다음에 그 시리아에서 이 내전이 일어나갖고 대학살이 일어나고 탈출한 난민들이 유럽 여기저기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전부 다다. 그리고 이제 이 유럽의 모든 이 난민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냐? 독일로 가려고 그래.
왜냐면 독일이 복지제도가 제일 잘 돼 있대.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서 로맨틱 가도를 달려서 독일로 가는 게 이 난민의 최종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굉장히 힘들었다. 독일이 최종 목적지가 될 만큼 유럽의 복지제도가 막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때 또 폭스바겐 사태가 터진 거야. 폭스바겐, 벤츠, 아우디,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BMW도지. 지금 이제 이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비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 문제가 실제로는 이게 막 폭스바겐 사태가 있잖아요. 예상외로 메르켈을 치고 있어. 왜 메르켈을 치냐? 메르켈이 EU의 유럽연합의 대빵이더만. 메르켈이 유럽연합의 실질적 대빵이야. 영국은 유럽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한 발 이렇게 벗어난 척을 하고, 프랑스는 이제 이 사르코지가 좀 그렇고, 이제 유럽인들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메르켈이 EU의 대빵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메르켈이 폭스바겐 사태를 알았냐, 몰랐냐, 그러면서 막 이 언론으로 추적을 해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조여가고 있는 사태야. 나는 이게 전부 다 연관된 문제라고 봐. 왜냐? 폭스바겐 사태가요. 폭스바겐 사태가 지금 갑자기 일어난 사태가 아니야. 폭스바겐 사태가 갑자기 일어난 사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정부들은 알고 있었고 유엔도 알고 있었고 다 알았던 일인데 왜 지금 이게 터졌을까? 이 폭스바겐 사태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문제고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러고 지나왔던 문제인데 이걸 왜 지금에 와서 대대적으로 터뜨렸을까? 그러면서 메르켈을 묶어둔 거야. 지금 왜냐면 메르켈이 실제로 프랑스하고도 다르고 이탈리아하고도 다르고 이탈리아의 배총리, 프랑스의 사르코지 뭐 이런 애들하고 좀 다른 그리고 이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메르켈하고 그리스의 걔 진보계 걔 진짜 독하더라. 다시 재선했더만. 의회 해산하고 재선거 해갖고 도로 잡았어. 누구야 40살짜리 그리스의 치프라스 걔가 다시 붙었더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실제로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가 없어. 그리고 그리스의 치프라스와 그리고 이제 이 메르켈의 이 일종의 대립이 지난번 그리스 선거였잖아. 중간 선거. 이제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지금 유럽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와 경제와 난민 문제가 막 어우러져서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어. 그리고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 준비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압도적인 힐러리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50% 이상이었대. 힐러리가 대통령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의 50% 이상, 60%가 그냥 그거는 힐러리가 대통령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깼어? 트럼프라는 미친놈을 띄워가지고 미국의 일제히 친공화당, 일제히 친부시 가문의 가문들이 언론들이 소위 이제 지상파, 그러니까 미국판 채널A, TV조선 이런 애들이 트럼프를 존나 띄운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미국판 채널A, TV조선이 트럼프를 존나 띄워갖고 계속 트럼프를 외치게 한 거야. 그래서 트럼프의 기행, 트럼프의 막말 이런 걸 계속 이슈로 만들어.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요걸 전문용어로 노이즈 마케팅. 그래서 트럼프 얘기만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한쪽에선 트럼프 얘기 한참 한 다음에 힐러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트럼프를 막 팔아가지고 대선에 가도록 흔드는 거야. 막 흔든 다음에 힐러리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무슨 이메일 사건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보도한 거야.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는 지난 봄인가까지만 해도 힐러리의 여론 지지율이 50%대 이상, 60% 가까웠는데, 인지도와 여론 지지도가 지금 50% 밑으로 뚝 떨어진 거야.
힐러리 여론 지지도가 뚝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누구를 띄웠어? 그 샌더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띄우는 거야. 70살 먹은 샌더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띄우면서 진보, 막 사회주의자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이건 딱 2007년 우리나라의 선거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힐러리가 사실 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어. 힐러리가 그 최고의 여성 정치인의 지위를 지금 갖고 있었던 게 10년이 넘어. 15년 가까이 힐러리가 유명했어. 하다못해 남편이 바람을 폈던 사건도 힐러리가 나는 남편을 믿는다. 그 한마디로 잠재운 여자야. 그래서 힐러리라는 압도적인 그 권위가 있었던 여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힐러리가 너무 늙었어. 너무 오래됐어.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힐러리의 아성을 뚫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프 씨를 띄웠는데 안 먹혀. 왜? 너무 평범하게 생긴 거야. 너무 평범하게 생겨갖고 제프 씨가 안 먹혀. 일단 힐러리에 대한 절대적 그 권위, 힐러리 1등이라는 권위를 흔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트럼프를 내세워. 그리고 공화당 후보 중에 트럼프가 1등이란 보도가 계속 나와. 여론 지지율 1등이라고. 그것도 솔직히 수상한 거야. 트럼프를 띄워서 그 힐러리와 트럼프 그러더니, 근데 그러면서 힐러리는 계속 반면 악재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도해. 그러더니 이제 누구를 띄워? 샌더슨을 띄워. 이 샌더슨은 누구냐? 2007년 문국현이야. 2007년 문국현. 그리고 트럼프는 허경영. 딱 2007년 우리를 보면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제프 씨가 이명박이야. 제프 씨가 이명박이고 힐러리가 정동영 비슷한 거지. 정동영도 그때 사실 후보로서 별로 메리트가 없었잖아. 메리트가 없었던 정동영이 힐러리야. 그러니까 지금 제프 씨를 숨겨놓고, 제프 씨는 숨겨놓고 트럼프 띄워갖고 여론 흔들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샌더슨을 막 띄워서 힐러리를 흔들고. 지금 딱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소위 언론이 만들어낸 그 친재벌 세계 미디어들이 만들어낸 글로벌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전술이야. 전술이야, 전술. 내 말이 맞잖아. 이거는요, 그 미디어의 흐름, 그러면서 내가 그랬잖아. 왜 이번에 얘기하면서 폭스바겐 얘기를 했잖아. 추석 때. 진짜 어이가 없었고. 뜬금없이 폭스바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는 그러니까는 경유차에 대한 그 세금을 인상시키려는 일종의 작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기차를 그러니까 전기차로 그 자동차 시장을 바꾸려는 그런 계략으로 보인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많은 자료가 왔어. 이미 미국은 전기차로 가고 있대. 심지어 유럽하고 미국에서 뭐가 지금 준비되고 있냐? 나르는 자동차.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어. 무인 자동차가 실제로 토탈리콜에 나오는 무인 자동차가 지금 상용화될 분위기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무인 자동차? 예. 무인 자동차가 곧 이 상용화될 분위기다. 그러면서 이 무인 자동차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그 운수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자동화시키는 거야. 자동화시켜서 그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거다. 그런 얘기 했더니 나더러 무슨 뭐 영화를 가지고 뻥을 치네, 소설을 쓰네. 무인 자동차 나온대잖아. 지금 구글하고 애플이 그 자동차 공장에 뛰어든 이유가 뭐냐. 그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미드가 있었어. 무슨 미드였냐면 어떤 보안관이 주인공이야. 약간 대머리, 머리 벗겨진 보안관이 주인공인 미드인데 어떤 무슨 실험 마을 같은 데가 있어. 몇 년 전에 봤던 거예요. 2007, 8년에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미드에 나오는 어떤 마을인데 이 마을은 되게 미래 세계야. 미래 세계의 근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랑 생활이 똑같은데 굉장히 그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미래 기술이 나와. 거기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스마트 도로망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 스마트 도로망이라는 게 뭐였냐면 난 그 에피소드밖에 기억이 안 나. 그 스마트 도로망이라는 게 뭐냐면 무인 자동차 운전,
무인 자동차 운전 시스템으로 어떤 앱을 깔아서 그러면 그 앱대로 그 무인 자동차가 자동 주행을 하는 거야. 오토 주행을. 근데 그 무인 그 스마트 시스템에 해킹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 드라마 혹시 아나? 미국 드라마인데? 하여튼 그랬어. 그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야, 언더덤 아니었어. 제목이 길었어. 미드야, 미드. 미국 드라마. 유레카! 맞아, 유레카였던 것 같아. 유레카. 그치? 유레카인가 그거였던 것 같아. 그런 미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언제 하는지 몰라갖고 채널 돌리다 나는 그 부분만 봤거든.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게 소위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 스마트 교통 그 시스템이라는 거를 구글하고 애플이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봐. 여러분 그 요즘에 차에 크루즈 기능 있는 거 알죠? 크루즈 기능. 크루즈 기능이 뭐예요? 정속으로 어떤 순간에 딱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그 속도로 계속 차가 달리는 거잖아. 그게 크루즈 기능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외제차 중에요. 자동 주차 시스템. 지가 알아서 주차라는 거야. 그거 봤지? 자동 주차 시스템이 있어. 그 다음에 크루즈 기능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요즘에 나오는 차들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달려있냐면 차선을 읽어. 그래서 차선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왜 좁은 도로에 좁은 차와 차 사이에 자동 주차하는 그 기능이 있어. 그리고 뭐 또 어떤 기능이냐면 그 이 차에서 그 뭐라 그러나 사면 이 내면의 주변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전부 다 확인하는 거야. 네 개 주변에 그 뭐라 그러나 장애물이 있나 없나. 그래서 아이들이 막 앉아갖고 뭐 하고 있다든가 이럴 때 사고 안 나게끔 내면을 다 보여주게.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주변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차선에서 벗어나면 버튼이 울려. 삐삐삐삐삐 그러면 버튼이 울리는 거야. 그리고 조향장치, 그러니까 핸들을 틀을 때 그 핸들을 자연스럽게 틀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 달려있어. 그게 지금 자동차 기술이야. 이거 합쳐봐. 내비게이션 있지? 내비게이션 있는데 지금 구글하고 애플이 전기 자동차를 상용화시킨다는 게 내가 일요일날 방송을 갖고 겁나갖고 찾아봤잖아. 내가 또 헛소리 했다고 또 막 신고하고 지랄할까봐 찾아봤어. 구글하고 애플에서 지금 그 뭐라 그러나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프로그램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현대 기아차도 구글 애플 자동차하고 다 이미 합작하고 있대. 우리만 몰랐어. 구글하고 애플하고 현대 기아 자동차 우리나라에 나온 모든 자동차들이 그 서로 상호 기술 개발을 동의하고 있대. 협조하고 있대. 몰랐지. 르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오는 모든 자동차가 구글 애플하고 같이 그 뭐라 그러나 기술 개발을 하기로 합의했대요. 그러면서 또 뭐도 있냐. 여러분 어떤 자동차 광고가 있었냐면 내 자동차가 와이파이 존. 그런 거 본 기억 나요? 자동차에 와이파이 존이 생기는 거야. 보통은 우리가 어떤 지나가면서 기지국에 있는 와이파이 존하고 연결을 하잖아. 그런데 내 자동차가 와이파이 존이 되는, 그런 것도 광고한 적이 있어. 그게 전부 다 하나의 기술이었던 거야. 뭐? 무인 자동차. 인터넷과 연결된 무인 자동차를 위해서 그 각 자동차들이 하나씩 달고 나와서 팔아먹은 거야. 신기술이라고. 그렇게 해서 뭘 잃어버리는 거냐? 앞으로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집에서 나르는 자동차가 가능한 이유, 드론 때문이래. 여러분 드론 많이 보셨죠? 소위 그 헬리캠, 하늘을 나는 카메라 많이 봤잖아요. 요즘엔 텔레비전에 헬리캠 안 나오는 프로가 없잖아. 그게 드론 기술이라는 거야. 헬리캠이 드론 기술이고, 그 드론 기술이 거의 이제 일상화돼가지고 요즘에 그냥 드론을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결국 드론이라는 게 작은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나르는 비행 도구잖아.
그죠? 예. 이제 드론으로 택배를 배달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라는 거야. 이제 택배 기사도 사라지는 거야. 지금 택배 기사가 비인간적이다, 힘들다 얘기 많잖아요. 드론이 배달 온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드론 시스템으로 한다. 그런데 이 드론이 결국 작은 엔진으로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거잖아. 작은 엔진으로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거고, 우리가 헬리콥터, 그럼 어마어마한 프로펠러가 도는 거잖아. 어마어마한 프로펠러가 돌면서 물건을 사람을 실어 나르는 시스템인데, 지금 세계에서 나르는 자동차로 그 연구 개발 중인 건 큰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큰 드론은 제자리에서 떠오르잖아. 제자리에서 떠오르는 큰 드론. 그래서 지금 나르는 자동차도 거의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무인 자동차 시스템도 지금 가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랬잖아. 이 폭스바겐 사태가 그 전기 자동차하고 관계 있을 거다. 근데 그 말이 누가 그러는데, 전기 자동차는 그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에 비해서 부품이 적게 들어간대요. 전기 자동차는 그 휘발유나 그 디젤 자동차에 비해서 들어가는 내부가 심플하대. 그래서 그만큼 하청기업이 필요 없대. 진짜예요, 그거? 예. 그만큼 하청기업이 필요 없대. 다른 말로 전기 자동차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노동자가 사라지는 거야. 노동자의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 지 혼자 연설하네. 야, 그러면 내가 혼자서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망치 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 정말인가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리? 혼자 방송하는 임마, 혼자 연설하는 게 당연한 거지. 별 시비를 다 하고 있어. 이 좀 너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피가 되고 살이 된 얘기를 해주면 망치 부인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새끼 진짜. 아프리카에 내가 진짜 이 사장을 좀 만나러 가야 되겠어. 아프리카 사장을 만나서 저기 지능 검사를 하고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시청자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아이 내가 좌우지간. 여기 종북이 어딨어. 청와대 가서 찾아. 그냥 북한 바라기 김정일이한테 각별한 대우받고 온 여자는 청와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요 폭스바겐 사태가 그냥 벌어진 사태가 아니다.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폭스바겐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왜 세계에서 동시에 문제를 터뜨렸냐. 그 얘기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대요. 준비가 갖춰졌다는 거야.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대.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파란색 하이브리드 그 마크 달고 있는 자동차들 있잖아. 그게 전기 자동차로 가는 길이야. 지금은 그 연료하고 전기하고 동시에 쓰는 시스템이 하이브리드잖아. 근데 이젠 전기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야.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뭐냐? 그러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또 원전을 짓겠대. 10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10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가동되려면 2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이게 얘네들이 쫙 짜놓은 논리라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게 관련 뉴스가 다 조각조각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내가 27일 날 신랑한테 뿔딱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심통 부리고 방송 안 하려다가 1시간 전에 갑자기 반기문, 새마을운동, 폭스바겐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본 거야.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어머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되고 있었던 거야.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원자력 발전소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거기에서 나는 반대한다는 거야.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2% 가까운 양을 철강하고 정유회사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유회사에서만 쓰는 게 아마 30몇 프로인가 40% 가까이 쓰고 있어. 그러면 아니 전기자동차가 되면 더 이상 정유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더 이상 휘발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휘발유 만드느라고 쓰던 전기 절반을 줄여서 그걸로 전기차 쓰면 되겠네. 안 그래? 내 말이 맞지? 아니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에 원전 있는 이유가 저기 때문이잖아. 정유회사랑 철강회사 때문에 있는 원전인데 그 정유회사로 쓰는 전기 그걸로 전기자동차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요, 이미 지어진 원전도 100% 가동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디립다 원전을 짓겠다. 왜? 원전을 지을 때 수십조 원의 건설비가 들어가고 약 40조 정도의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18조 원 정도가 16조 원 정도가 미국하고 일본으로 가는 원천 기술료라는 거야. 미국하고 일본으로 가는 원천 기술료. 그러면서 원전을 지으면서 건설 브로커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야. 돈 떼먹고. 그러면서 원전이 부실하게 건설되면 나중에 그 지역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지역민들이 막 영덕 이런 데 반대를 해? 지금 이제 거의 영덕에다가 원전을 짓겠다라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어. 그런데 옛날에 삼척시장이 원전을 반대했대요. 그래가지고 삼척에서는 못하고 이게 영덕으로 내려온 거야. 그런데 지금 영덕에서는 보상을 얼마나 받을 거냐. 그게 중심이래. 영덕의 그 시장은 보상을 얼마나 줄 거냐.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물론 이게 그 지역 주민 얘기라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그 영덕 시장을 중심으로 한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배보상을 얼마나 많이 받을 거냐. 이게 관심사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니다. 영덕에서 그 원전을 무조건 반대한다. 주민들 80%인가는 무조건 반대래. 그런데 소위 그 시장 주변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배보상 중심으로 일단 합의해주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누가 만들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좀 더 알아봐야 될 문제예요. 기자들이 좀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왜 대부분의 그 원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누구냐?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 영덕에서 나가서 다른 데 재산도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원전 반대인 거야. 그런데 배보상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뭐야? 땅 팔고 갈 사람들. 배보상 받고 팔고 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배보상을 중시하는 거고, 가난한 서민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원전 지어지면 원래 원전 주변에는 사람이 살면 안 돼. 후쿠시마에 주민이 다 합해서 후쿠시마로부터 30km 안에인가 사는 사람이 다 합쳐서 3,0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야. 원전 주변에 후쿠시마는 그 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에 사는 사람이 3,0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그렇게 피해가 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에서 30km 안에 사는 게 몇십만이라며. 부산 원전 옆에 사는 게 30km 안에 사는 게 몇십만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원전에서 언제든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거기에 대한 대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원전 주변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야. 원전 주변의 농민들한테 이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을 가르치고 방사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복의 사용처를 가르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라에서 준 방호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 입고 낚시 간대잖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관리 실태야. 그리고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의 원전 문제, 이게 후쿠시마의 원전 문제가 왜 터졌냐? 우리나라의 나쁜 노동제도는 다 일본에서 온 거야.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 난 이유가 뭐냐면 그 원전 관리자, 사실 원전이라는 게 한 번 사고가 나면 몇백만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사태야. 그래서 원전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한 훈련을 받고 정말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최상의 전문가여야 하는데 후쿠시마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걸
하청기업에다 맡겼다는 거야. 하청기업은 낮은 임금에 기초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관리를 맡긴 거고, 그 사람들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그 냉각기가 멈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초동 대처를 못한 거야, 제대로. 그래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쓰나미가 와서 원전을 폭파시킨 게 아니라 쓰나미가 밀려와서 냉각기 펌프를 돌리는 발전기를 고장나게 한 거야. 그러면 그 즉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진 거야. 자, 우리나라 그거 알죠? 우리나라 원전하고 한전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 한전에서 원전을 관리한다네? 한전하고 원전하고는 그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원자력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전하고 원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 한전에서 원전 관리인들을 우리나라도 비정규직으로 바꿨다네.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관리자를 비정규직으로 다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2년 이하에 2년까지만 쓰고 내쫓는 거야. 문제는 뭐냐? 지금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기술직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몇 달 가동이 안 된 사고가 이명박 때 터졌어. 원인이 뭔 줄 알아? 원자로에 볼펜을 떨어뜨렸대. 얼마나 기가 막힌 사고냐고.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 그 원자로에 볼펜을 떨어뜨려서 이물질 때문에 원전이 중단됐다는 거야. 그래서 원전이 멈춰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고. 그런데 또 짓겠다는 거야. 또 짓는 이유가 뭐야? 전기차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 디젤 엔진 환경 오염의 원인 맞아. 디젤차 가만 보면 뒤에서 시커먼 매연 나오잖아. 근데 누가 그러더만 시커먼 매연보다 소위 이번에 클린 디젤이라고 뻥을 쳐갖고 팔아먹은 연기 안 나는, 그러니까 그 검은색이 안 보이는 그 매연이 더 위험하대. 그게 더 치명적이라면서요. 우리가 막 그 시커먼 연기가 나오면 저게 우리의 폐를 막 시커멓게 만들고 하고 우리는 괴롭잖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매연이 더 무섭대. 그게 더 심각한 발암물질이래. 우리도 그것도 몰랐잖아. 관련 뉴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좌우지간 디젤 엔진이 건강에 해롭고 환경 오염이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그 디젤 엔진을 제대로 깨끗하게 만들으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대기업들이, 전 세계 대기업들이 벤츠, 아우디, BMW, 기타 등등 다 같이 어떻게 했어? 디젤이 깨끗하다는 거짓말로 몇천만 대를 팔아먹은 거 아니야. 폭스바겐 혼자 판 게 1100만 대라며. BMW, 벤츠까지 다 합쳐봐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클린 디젤 아니라며. 우리나라 현기차도, 우리나라에서 팔린 디젤차도 전혀 안전하지 않은 디젤이래. 클린 디젤이 아니래. 그걸 수천만 대를 팔아먹은 거야. 결국 뭐냐? 부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거야. 부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로, 그러면서 또 정부가 쓱 한 발 물러서서, 그래서 원래 디젤차에 대한 세금을 막 올려야 된다는 여론이 막 만들어졌는데, 클린 디젤이다. 클린 디젤이라서, 그 디젤차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무마시켰고 자동차를 막 몇천 대를 팔아먹었어. 이제 와서. 그거를 지금 몇천 대를 샀어. 특히 이번에 폭스바겐 산 사람들. 티구안, 요즘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티구안 탄 사람들 엄청 많아요. 티구안이 폭스바겐 차야. 티구안이 뭐냐?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산타페라든가 투싼이라든가 이런 차하고 비슷한 내용이야. 그래갖고 이 티구안, 근데 티구안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 4천 몇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산타페가 3,800에서 4천만 원 정도예요. 옵션 고급으로 달면 한 4,300만 원 정도 나와. 그러면 그 티구안이라는 SUV하고 가격대가 비슷한 거야.
물론 저기 산타페는 대형이고 중형이고 티구안은 소형 SUV야. 그래서 투싼급 투싼이나 QM3급 그 차인데 어쨌거나 4천만 원을 주고 깨끗한 디젤이래지, 연비 잘 나온 데지, 그러면서 외제차 타는 허세도 부릴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스바겐을 많이 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왜? 중고차 값이 똥값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 때문에?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결국 서민들만, 소비자들만, 물론 티구안 타는 사람들을 뭐 서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가 비싼 거라 그래서 소득이 많은 건 아니더라고. 자동차가 비싸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건 아니야. 내가 이제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사는 다가구 주택이 있는 곳을 갔는데, 야, 거기서 아우디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 대부분 월세 사는 사람들인데, 아우디를 타더라고. 그래서 이 자동차가 비싸다 그래서 서민이 아닌 건 아니야. 타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가령 영업하는 사람들이 외제차를 많이 타요. 왜냐하면 특히 보험하고 이런 사람들, 보험이나 이런 거는 부자들을 만나는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명품 옷을 입었냐, 영업사원이 명품 옷 입고 외제차 정도 타야 만나죠. 그러니까 이 월세를 살면서도 그런 걸 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참 웃기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차를 팔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서 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차가 똥값이 된 거야. 그 피해자는 온전히 소비자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전기차가 거의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그 시점이 온 거야. 폭스바겐 사태는 그거라는 거죠.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 기가 막혀 지금. 그냥 일반적인 허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종의 그 사람들한테는 가령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이 쓰는 뭐 펜싱 칼이라든가 뭐라 그러나 하여튼 물건들 가령 뭐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입는 수트와 가령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는 엄청 비싸잖아. 그죠? 아무리 가난해도 최고급 수트 입고 운동해. 그럼 그 사람들 허세야? 아닌 것이랑 마찬가지야.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는 이유는 그 외제차를 타야 팔리기 때문이에요. 소위 그 전문가들이 쓴, 음대에 가야 되는 음대 가는 학생이 수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켜. 근데 그게 집값보다 비싼 바이올린을 킨 경우도 있잖아. 그게 허세야? 그렇게 해야 합격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못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는 사람들도 있더라. 서민들 중에. 좌우지간 그 피해는 온전히 대기업이 다 지네들 연봉이니 뭐니 다 헤쳐먹고 결국